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크게 강의를 한 24번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반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올 거고, 후반은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또 새로운 내용을 다룰 겁니다. 앞부분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 또 이 파트가 좀 나뉘죠. 첫 번째가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 강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핀테크와 테크핀이라는 용어에 말바꾼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게 사실 말장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강의를 찾아보시고 보셨으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기초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봅시다. 가파와 BAT를 들어봤는가 라는 제목의 강의가 이미 아마 진행이 되어서 업로드가 됐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온 현실의 경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경쟁자들이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업계에 일할 때는 진짜 경쟁자들이고요. 어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먼저 앞서서 그 업에 진출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업종이나 상관없는 시대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지금 현재 나하고 맞붙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식의 만남이 이루어지냐, 협력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이 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판에서 세상을 너무 그렇게 깍박하게 살기는 좀 힘들긴 한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을 하려거든 직접 체험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할 겁니다. 자, 이번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온 현실의 경쟁자들에 대한 얘기를 파트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네이버 통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걸 가지고 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토스뱅크 들어보셨죠? 실제 존재하고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스뱅크는 과연 새로운 앱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현재의 내용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초기로 돌아가면 사실은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100번의 강의보다 한 번의 테스트를 해보자, 얘기겠죠. 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당신은 네이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해볼까요? 가파나 BAT처럼 이 가파나 BAT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요 강의의 바로 앞 강의를 한번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파나 BAT처럼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는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기업의 사례를 접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움과 부러움의 마음을 경험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두려움의 이유를 잘 생각 한번 해보면은 나의 삶이 언젠가는 저들 혹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완전히 지배되거나 장악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어찌 보면 독점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들은 실제로 우리 삶을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서비스가 꽤 많습니다. 그거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이 없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불안해지고 아예 삶의 영위가 안 되죠. 그러한 삶에 익숙한 것을 보면 편리하다라는 편리함으로 포장된 서비스들의 어떤 지배력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국내에서의 금융 현실을 잘 감안해 보면 당장은 가파라든지 BAT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업계 전반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삶의 속에 걸쳐서도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도 같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의 서비스에 우리가 좀 노출이나 지배가 덜 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회사들 말고 가파나 BAT 말고 우리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코앞에 놓인 현실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네이버가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본격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펼치겠다는 기사를 막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네이버 통장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런 이름으로 새로운 서비스 공개를 막 예고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때 의식을 가지고 봤으면 기억나실 텐데, 아예 그런 게 있었던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학생들 중에는. 어쨌든 이게 어떤 거냐면, 네이버의 사내 독립기업이었던 조직을 정식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기업화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겁니다. 회사 본사에 속해 있던 조직 하나를 떼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로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해서 별도로 아예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미래에셋대우라는 금융회사, 큰 회사가 있죠. 저도 몇 번 그 본사에 미팅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 그 회사하고 지분을 섞어서 공동 투자를 해서 꽤 많은 자본을 같이 섞어가지고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등등의 야심찬 핀테크 비즈니스의 계획을 밝힌 겁니다. 실제로 그 이듬해인 2020년 6월에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예금 계좌 서비스를 내놓기까지 수많은 기사와 광고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IT 분야를 논할 때 네이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그들이 수많은 핀테크 서비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마치 가만히 잠자코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금융이란 단어와 함께 보도되는, 그런 보도가 나온 비중이 철저하게 적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던 네이버가 결국에는 드디어 통장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금융 비즈니스의 본격 진출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세세한 부분까지 저는 관심사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는 네이버 통장의 출시가 2020년 5월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서비스 출시 시기는 여기 보시면 6월이 되어서 시행됐습니다. 한 달 차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큰 네이버가 그 출시 시기조차도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그만큼 뭐 여러가지 쉽지 않은 서비스를 만든 거죠. 어쨌든 저는 이런 거 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핀테크가 되었든지 새로운 IT 분야의 기술이나 사업 영역이 되었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저처럼 때로는 강의까지 하려면 다양한 서적이나 뉴스 또는 다른 분들의 강의까지 많은 정보를 막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찾아보고 획득하는 그런 방법들도 뭐 학습 내용이 많이 채워지는 과정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학습 혹은 배움의 길은 직접 그런 서비스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이버 통장이 출시되던 당일에 기다렸던 선물을 막 받아보는 애처럼, 그런 심정처럼 네이버 통장을 초록창에서 검색하고 그 검색의 결과들이 가리키는 대로 메시지대로 따라가면서 통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좌 개설을 체험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궁금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과연 네이버 통장 앱을 새로 다운받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의 네이버는 전혀 금융 서비스가 아니었고 기존의 서비스 구조에서 금융 메뉴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도 뭐 어떤 정책이나 기술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정도 되면 인증 방식도 새로운 뭔가를 동원하고 시장에서 막 차별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초록창을 출발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까지 하는데 걸린 몇 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가졌던 모든 궁금증 해답은 오롯이 제 거로 된 겁니다. 제가 학습을 따라가 본 거죠.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앱이 분리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인증 방식을 쓸지, 참고로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네이버는 결정적으로 인증 방식이라는 걸 새로운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기존 금융업체들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 했습니다. 제가 약간 제 뇌피셜이 살짝 섞인 약간의 시장에서 인증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는 항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죠. 그래서 인증 방식조차도 기존 금융권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방식을 했어요.
반대로 카카오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 안 알려드릴게요.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입금되는 계좌에 입금되는 이자까지도 제가 직접 돈을 넣어서 100만원을 넣어가지고 실험도 해봤습니다. 진짜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뭘 알게 됐느냐, 네이버가 만든 통장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만들어 봤던 평범한 보통 예금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CMA라고 하는 계좌 방식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요. 당시에 기존 금융권에서 네이버 통장은 사실상 통장이 아닌데 통장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다고 막 공격적인 기사를 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럴만 하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이후로 금융권의 신입 직원부터 제가 고위직 임원들까지 강의 현장에서 이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계속 만난 인원이 수천 명이 이를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막 여쭤봐요. 혹시 네이버 통장 계좌 만들어 보셨냐고. 그러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할지,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30명 정도 되는 반에서 전원이 다 아니라고 해요. 학생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금융업체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렇게 보면 네이버 통장이 실패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이버 통장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일과 관련된 것에 실제로 관심이 있더라도 실행을 하는 관심이 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직접 여쭤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학생일 수도 있고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당신에게 여쭤보는데, 당신은 네이버 통장 만들어 보셨습니까? 안 만들어 보셨으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를 뭔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토스뱅크도 얘기해 보려고 하는가 봅니다. 제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아서서 딱 물어보고 싶지만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의 기억을 막 재생시켜 봅니다. 막 질문하고 이러면 강의 현장에서. 그러면 핀테크 기업 중에 압도적인 1위의 존재감을 가진 회사가 바로 어디냐면 무조건 토스가 됩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항상 토스가 1등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카카오, 뭐 뱅크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토스가 핀테크라고 인식하는 별도의 서비스의 기업의 정체성, 얘가 1등이더라고요. 단지 초기에 시작한 서비스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유가 부족해 보이고요. 분명히 시기가 겹치는 다른 서비스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꽤 많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파트에서 또 설명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토스가 유독 기억되고 주목받는 데는 그들만의 어떤 그런 특정적인 이유가 있겠죠. 가파나 BAT의 영향력에 비해서 직접적인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만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토스이기도 한데, 이 토스의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스는 한 단계씩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은행에까지 이들이 도전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토스가 은행 도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토스뱅크가 한 번만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면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토스는 토스 정도 되니까 은행 바로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토스의 은행 사업을 위한 노력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어찌 보면 상당히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 라이센스 승인을 위해서 예비인가 신청이 마감이 며칠 안 남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스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되려고 은행 인가를 예비인가라는 걸 하는데, 그때 딱 내려고 하는데 한 며칠 전에, 일주일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원래 신한금융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컨소시엄이 불참하게 됩니다. 신한금융이 그만두니까 현대해상도 불참 결정, 이런 기사가 막 줄줄줄 떴어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개 들고 왔는데, 어떤 식이 됐느냐, 원래는 토스뱅크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식의 구도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토스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신한금융이 아까 그만뒀다 했잖아요. 그리고 현대해상도 연거푸 그만두니까 나머지 주요 투자자들도 다 그만뒀습니다. 남아있는 건 맨 밑에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주요 투자자 파트너들 뭐 다 투자 처리가 이러면서 급하게 막 대안을 만들고 신청하는 데까지 막 끈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럴 텐데 갑자기 이게 예비인가 이틀 전에 예비인가 마감 이틀 전에 토스의 이승건 대표라고 옛날 치과의사 선생님 하던 분이었죠. 이분이 기자단을 모아서 갑자기 급한 인터뷰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원할 거라고. 그래서 새로운 구조로 주주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본인 자기 자본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결국엔 지원을 합니다. 예비인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자본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을 너무 많이 집었는데 이 자본에 그 상환 기간이 많은 투자금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자본 안정성이 이유가 돼가지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니까 이 토스가 실패했는데 이 토스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토스는 우리가 어떤 회사냐? 토스가 실제로 우리가 고유 서비스인 송금, 토스의 고유 서비스 송금 시스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완전 편리하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해보지도 못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됐을 때 편리하다라고 생각한 수많은 고객에 비해서 금융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에 대한 막연하고 무조건적인 두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토스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서비스의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셧다운을 아예 당하게 됩니다. 은행은 뭐 꿈꾸지도 못한 거죠. 이때까지는 이미 토스의 송금 시스템 자체도 2014년도네요 2014년도에 베타 서비스가 셧다운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하고 멤버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뭐 시쳇말로 뭐 레전드라고 하죠. 요즘에 레전드 수준으로 그런 스토리가 막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토스의 멤버들이 은행을 준비하시면서 겪은 또 하나의 큰 난관은 과거의 경험으로 축적된 그들만의 경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난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토스뱅크하고 같이 동시에 도전을 했던 키움증권도 있었거든요. 키움뱅크가 있었거든요. 키움에서 만든 키움뱅크는 한 번에 실패하고 나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제 도전을. 좀 스타일이 다르죠 둘이. 제 지금 이 본 강의가 제가 철학적인 내용을 무슨 뭐 어떤 정신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기업의 역량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가지고 스타트업이 안정된 성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세계적인 어떤 표준 자료가 있어요. 이 뭐 제이커브라고 그러죠. 이 제이커브라는 것에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필수적인 어떤 극한의 힘든 기간이 반드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너무 운이 좋으면 그런 과정이 없이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직접 경험한 이들이 증명해가지고 만든 이런 어떤 이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필수 과정에 이런 난관과 극복이 포함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토스와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지만 저는 토스가 뭐 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데는 없어요. 제가 주식 한 주도 없고요. 근데 같은 국내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 함께 공존하는 입장으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핀테크를 논할 때마다 대중들의 인지도에서 1위를 고수하는 토스의 차별성은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회사가 했던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내공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것이 그런 결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법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된 토스뱅크의 출시가 예정되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저는 또 상식적인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저한테는 과연 토스의 토스뱅크라는 또 하나의 앱이 별도로 출시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토스 서비스하고 통합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누군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궁금증조차 필요 없는 그런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 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토스 멤버들에게도 아마도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들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기존의 카카오톡 서비스하고 별개로 카카오뱅크 앱을 별도로 출시했잖아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토스도 기존의 토스 앱을 출시한 것과 분리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앱에 통합해서 효율을 올리는 방식도 또 반대로 있을 수도 있죠. 결국은 이런 정책 또한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서비스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결과는 찾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미 알고 있기를 바라지만 모르시면 보십시오. 결국에는 토스는 별도의 앱 없이 통합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뭐 홍보는 이제 슈퍼앱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유를 알지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전달만 하는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조금 숙제를 내드립니다. 어쨌든 합쳐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토스는 기존의 토스 서비스와 토스뱅크 서비스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추진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의 성공 사례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카카오도 카카오톡하고 카카오뱅크를 분리시켜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식의 벤치마킹 전략을 주장하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은 사고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서비스죠. 그러나 토스와 토스뱅크는 둘 다 금융 서비스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 서비스의 연계 서비스는 너무나도 자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통합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만약에 토스가 분리 정책을 발표하면 문제가 진짜 많은 거라고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역시나 그들은 현명한 판단을 했죠. 통합을 해서 냈고 그들이 이런 당연한 결론을 오도까지 하면서 강조한 것 또한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당신들 고객들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나갈지 기대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챕터로 100번의 강의보다 한 번의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네이버 통장, 토스뱅크 같은 신규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란 이름으로 기존의 금융권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개념의 방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 중인 중앙은행들 그런 은행들의 시중은행들의 금융 서비스도 제가 다 사용해봤지만 네이버 통장과 토스뱅크의 서비스도 직접 체험해봤던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는 거 체험해봤다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그 앱을 다운받아보고 가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까지 체험한 후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론까지 내려보려고 애를 한번 써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때로는 너무 주관적이거나 부족한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 나름의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제가 왜 언제부터 이런 노력을 했을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년 정도 온라인 게임 사업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죠. 주로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업에서 맡은 일을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직접 담당하는 작품, 제품을 제외하고는 타 업체의 것들,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도 막 당장 느껴지죠. 초기부터 게임업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책상 앞에서나 머릿속으로 어줍잖게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고 있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면서 최대한의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려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로운 서비스, 상품, 뭐 특히 제가 게임업계에 있으니까 게임들이 막 출시되면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직접 평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는 누가 직접 이렇게 플레이하는 걸 아무리 옆에서 막 구경해도 본인이 직접 몇 시간 플레이를 해보는 일종의 뭐 어떤 맛이 있냐면 손맛, 그리고 체험의 맛, 생각의 맛,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접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느껴지지 못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의 의미도 재미도 알게 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하는 능력도 이렇게 제가 직접 해보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누구나 듣고 알고 있죠. 뭐 대학생들이면 뭐 모를 사람 없다고 보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나을 것이란 뜻이죠. 근데 과연 무엇이 더 낫다는 말일까요? 뭘 하는데 더 나은 걸까요? 이해하는데, 알아먹는데, 학습하는데 나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외의 어떤 낯선 지역에 대한 100번의 설명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 들어보는 게 있죠.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꽤 많은 국가를 가봤는데 제가 대부분 다 출장으로 가가지고 여행으로 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유럽을 꽤 많이 갔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한 번을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곳에 꼭 가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너무너무 많이 이 이미지로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여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각각의 감정들은 실제로 리얼한 겁니다. 만약 이곳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 맞는 거고요. 뭐 별로였다, 생각보다는 그림보다는 별로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 사실에 맞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봐서 느끼는 감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남의 얘기, 전문가 얘기 100번 듣고 100번 강의를 들어도 사실은 그거 여러분들과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번의 설명이나 강의, 100권의 책을 읽는 것도 정말 훌륭한 노력이긴 합니다만 그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찾아보시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접 그 서비스에 빠져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에 빠져들었다면 그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무엇인가를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직접 그것을 뽑아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번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가파와 BAT의 영향력이 아직은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진행하기 전이고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거기까지 가파, BAT까지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기존 금융권의 경쟁 수준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같은 포털인 네이버 또 다른 카카오 토스 같은 선두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중에는 직접 체험 가능한 대중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학습과 경쟁의 목적으로 충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학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백날 강의 듣고 하는 거 하지 말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고 체험해 보세요. 훨씬 많이 배웁니다.